예, 조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주는 그 지방을 좀 갔고요. 지방에 저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팬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 전이라서 한 8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주로 가면 이제 제 책 내용 얘기하고, 서명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시간들 좀 가지다 왔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유튜브 할 때마다 좀 괴로워요. 좀 신이 나야 되는데, 대선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대선이 아니고, 무슨 공약을 서로, 차별성이 있어서 그 두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비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지를 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예전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권력, 분점이라든가 지역구도 타파라든가 뭔가 이렇게 큰 대선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또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양쪽 후보, 이제 그 후보들 가지고 안 되니까 그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굳이 내가 지저분하게 입에 올려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내부에 좀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저보고 내부 총질한다. 왜 너는 이재명 공격 안 하냐. 이재명 공격할 때 왜 시원하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이재명 쌍욕하고 자식 그거 얘기하고 이래야 됩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 아들 그때 있을 때도 제가 1절 SNS나 올리지 않았던 것도 저도 자식 키우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정치인, 무대에 올라온 정치인에 집중하려고 하고 저도 비판을 잘못하면 그 비판이 언젠가 내 가족들한테 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페이스북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도 만약에 정치를 안 하게 된다면 이 페이스북부터 제일 먼저 없앨라 그래요. 물론 영상, TV 출연 이런 거 다 하겠죠. 할 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그 싸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다 내가 피해 다니니까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 세부적인 충돌 내용은 언론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16시까지 이준석 대표가 거취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 행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정상적인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당대표가 되면 왜 당원들,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 하냐면, 그 공천권이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늘 이제 2년 임기다 보니까 2년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선거가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고 있다. 공천심사위원이 꾸릴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표한테 권력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집단지도 체제가 아닌 최고위원 몇 명이 과반 이상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같이 그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과거의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라 최고위원 5명, 6명 다 물러나도 당대표가 지명직을 임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준석 체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준석 체제는 사실은 이준석 다음에 더 큰 권력자가 몇 달 뒤에 나올 것이라는 걸 전제로 이준석을 뽑았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는 그 당권 경쟁에서는 늘 일진들보다는 그 대권으로 다 빠지고 난 이진들이 당대표에 들어갔고 조금 대중성이 덜 알려지거나 계보가 약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 개파 의원들을 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 때로는 양쪽 그 대선 후보들 강력한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 힘이 없는 색깔이 좀 덜한 당대표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이제 특정인을 당대표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이정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친박세를 이렇게 업었고, 그 다음에 그 황우여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그 친이 친박이 강력하게 서로 이 균형을 잡을 때 이 개파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택할 수 있는 무난한 카드, 저쪽 개파 출신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남는 게 따로 혼자서 가는 이 홍준표 대표가 잘 쓰는 말이니까 저는 사실 이 말 안 쓰려고 요즘 하는데 독고다이, 홍독고다이를 이제 그 당대표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이 중간 개투의 자리인데 그것도 롱 릴리프가 아니라 그 원포인트 릴리프 있잖아요. 좌타자가 나오면 왼손 투수 넣어가지고 한 명 딱 잡고 잡든 못 잡든 그렇게 한 명 잡고 나면 어깨 두드려주고 잘했다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준석한테 기대하면서 사실은 많은 그 우리 당의 권력을 가진 개파를 가진 사람들이 이준석을 믿었던 거고 압도적인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 속에서도 가장 큰 거는 이준석이 당을 개혁해달라는 것보다 이준석을 통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대선 승리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줬던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되고 난 뒤에 약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준석 대표가 신임 소대장 같아요. 신임 소대장 중대장들이 전방에 갔을 때 특히 육사 출신 그 신임 소대장 중대장들이 잘 범하기 쉬운 의혹은 앞서는데 그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지금 리더십을 조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계급이 한 중령 정도만 돼도 대대장 정도만 돼도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휴가도 마음대로 보내고 포병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 부대의 고유 명칭 번호가 주어지고 부대명이 그리고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 차에 1호차 100일 이런 게 아니라 1호차가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대대장은 나이가 좀 되는 분들이지만 나이가 더 많은 하사관들 주임원사 이런 분들도 대대장 정도 되면 그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아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인사조치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소대장 중대장들은 좀 달라요. 나이가 보통 이제 특히 소위들이 가면 선임하사들이 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선임하사하고 잘 융화해서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기를 지휘관들은 바라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너무 원리 원칙 내세우고 내가 힘으로 내리누르려고 그러고 계급으로 내리누르려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선임하사 중사하고 중위하고 주먹 다짐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이게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게 또 리더십이라는 게 무조건 지위만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게 사람 사는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참 똑똑하고 뛰어나지만 그 연륜이 주는 한계를 못 극복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전화를 해주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준석 대표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못 보고 하루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시 하기도 그렇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의 그 답답함은 이해가 가요. 능력이 있어도 나이로 찍어 누르는 이 문화 잘못됐다. 맞습니다. 제가 미국만 가도 자기 아버지가 교수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폴 린달인데 묻기를 Did you see Paul? 이렇게 물어요. 딸이 Did you see my father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우리 아버지 봤어요 이럴 건데 그건 한국적 사고고 Did you see Paul?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그러니까 나이 문화, 키스 문화 이런 것들이 덜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못난 선배라도 제가 육사단한테 배운 건데 못난 선배라도 나보다는 못날 수 있어도 그 선배 기수에 가장 뛰어난 선두주자보다 내가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륜이 주는 문화가 있는데 정치에 오면 그걸 좀 깰 줄 알았는데 제가 정치권에 와보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더라. 이 나이 문화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면 마음은 젊은데도 그 나이 많다는 숫자 때문에 또 안 써주기도 하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다고 또 그 나이로 찍어 눌러서 기회를 안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 문화를 좀 깨보자. 뭐 이렇게 호칭, 계급 트고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능력 위주지 나이가 뭐 중요한데 까자 이러면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 돌아서서는 다들 욕봐요. 싸가지 없다고.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나이 든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꼰대 노땅들의 마음도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내가 대표니까 내 계급으로 찍어 눌러보겠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유가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 보여준 그 행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건데 나는 후보 말만 듣겠다 이랬잖아요. 우리 당은 넘버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권력자한테 이 줄 서는 기회주의가 아주 발달된 곳이에요. 조수진 의원도 어떻게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렇게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현재 또 목동에 지역구 위원장까지 꿰찼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실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그 재임 중에 꿰차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더더욱 또 목동, 강남 이런 데에 꿰찬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처세술,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겠죠. 그런 실력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수진 의원이 그동안 그렇게 해서 성공 가도를 달려왔고 앞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최고위원이 특히 또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상위 권위자한테 그렇게 대놓고 뭐 받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우리 당의 못난 치부를 여실히 보여줬다. 나는 내 목숨줄을 진 사람, 내한테 자리를 주고 부를 주는 사람한테만 머리를 숙이지 네같이 여소배한테는 네가 앞으로 예를 들면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우리가 대선 이겨도 지방선거 공천은 결국은 그 새로 권력 잡은 대통령이 할 것이고 기껏 해봐야 뭐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 정도는 당대표가 몇 차례 할 수 있겠지만 광역단체장급 이상 되는 데는 다 청와대에서 개입할 거고 그건 네가 뭔데? 그리고 어차피 네 임기는 다음 내가 배지 다시 달 때 공천 받을 때까지는 네 임기가 안 가니 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아준 그 권위하고 관계없이 난 네 무시할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당의 그 정말 그 제가 혐오하는 이리 줄 서고 저렇게 줄 서고 어느 놈이 나한테 목숨줄을 쥐고 밥줄을 쥐고 있는지를 쳐다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우리 당의 모습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밑에서 쳐받으면 그거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 최고위원 뭐 이걸 떠나서 단순히 공보단장 자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당원권 정지를 시키든지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느냐.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윤석열 지휘, 리더십의 부재다. 무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권 후보한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뭐 같이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허허 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정당 정치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유쾌해야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당원들이 맞다. 우리 당은 최고 권력자가 있어도 그 밑에 있는 하위 권력자들이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상위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의 당이구나. 멋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봅니까? 저것들 권력의 눈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맥살 들고 지금 권력 싸움하고 앉았고 그리고 저걸 조율도 못하는 그 대권 후보 저런 사람이 나중에 당대표 그 다음에 당권을 쥐고 또 대권을 쥐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앞으로 인사 혼란, 그 작은 권력들의 권력 다툼, 그 다음에 호가호위, 그 다음에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그 불안함, 섬뜩함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많았어요.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의혹이 많아가지고 저렇고, 사실 윤석열에 관계된 의혹은 없잖아요. 다 장모고 부인이고. 그 맞아요. 사실은 그 가족들이지 이재명처럼 직접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지금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느슨해지고 강도가 약해지냐면, 이게 이 사람의 뭐 의혹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지저분한 말 이런 게 아니고, 이 양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로 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재명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건 성질이 못돼요. 그렇지. 저건 틀어잡아가지고 문재인도 물어 뜯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양쪽의 30%는 각자 자기 후보 지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승부를 가를 한 최중간에 있는 20% 정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한테 점수를 좀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조수진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한테 무능과 무질서와 무례함, 오만으로 비춰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